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밤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법 여권은 오늘 오후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 김건희 여사 첫 공개 소환을 앞두고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오늘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어제부터는 전면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고 강원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을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를 밤새 이어갔는데요. 오늘 오후 민주당 등 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4시쯤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KBS 이사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현재 국회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라고 반발하며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신 의원은 방송 3법이 정권에 악용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무슨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안 치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찬성 주자로 나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 사회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낮춘 것입니다. 밤샘 토론을 이어간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 시간인 24시간을 채울 계획이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후 방송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마무리되면서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동일하게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한 건만 처리 가능한 상황에서 방송법을 선택한 여당의 전략과 속내는 무엇인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우선 처리 법안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제 노조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자 노란봉투법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선택은 방송 3법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았지만 신임 당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추석 전까지 언론, 사법,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겠다는 겁니다. 계속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고민이 약간씩은 있었는데요. 우리 새로운 당대표님께서 언론 개혁에 대한 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난주 코스피가 폭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보다는 방송법을 전략적으로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상정을 미루고 여야가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주말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검찰, 언론, 사법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첫 지도부 회의에선 당내 강경파로 손꼽히는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취임 뒤 첫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 대표가 제시한 키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라는 게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검찰개혁특위의 민영배, 언론개혁특위의 최민희, 사법개혁특위의 백혜련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안으로는 결속을 다졌습니다. 현역 의원과 지자체장 등 대의원 표심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뒤졌던 걸 의식한 듯 어제 일은 잊고 내일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정청래를 찍었든 박찬대를 찍었든 우리는 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 대표는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뒤 주가가 떨어졌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야당은 세제 개편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자를 늘리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나섰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공개 발언을 자제할 걸 주문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당정 간 정책 혼선과 당내 갈등 확산 우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세제 개편안을 빌미로 야권의 공세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 12만 명을 넘겼고 당내 반발도 여전합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0조 원이 증발한 데다 정부 여당의 앞뒤가 다른 정책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면 더더욱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이 회담 시기를 이달 말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 등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찾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주 시한은 이달 14일인데 해당 주간은 해외 정상 방한과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엔 한미연합 군사훈련 UFS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일정상 이때까지 미국을 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시기가 8월 말이라면서 양자가 일정을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분야, 그중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대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성격을 바꾸는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직설적인 질문을 던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질 안보 청구서 앞에서도 실리를 챙기는 묘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관세 세부 협상, 즉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한미 양측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냈던 만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장관은 첫 일정으로 경제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대 및 자금 지원 등 미 관세 대응 후속 계획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이른바 관세 협상 2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15% 상호 관세와 4,500억 달러 패키지 등 큰 틀에서 구두 합의를 봤다면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는 추가 협상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펀드 수익금 사용 등 양측 입장이 전혀 다른 점에 대해선 결론을 내야 합니다.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우리 농축산품 부분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미국이 한국의 안전 규제 등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 장벽을 허물라고 요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 사용 의무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이 내용은 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복절을 열흘 정도 앞둔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소통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어제 강 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창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 또는 복권을 요청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모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죄 내용과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서 어제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선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좀 민생 사면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장과 강 비서실장 간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강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의견 수렴의 일환일 뿐 사면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법무부의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죠. 이번엔 최 처장이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을 가리켜 미성숙하다며 비판한 발언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처장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 때는 TV가 없어서 몰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말 업무 강요 등 갑질에 시달리다 해고를 당했고 해고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논란은 결국 당직 박탈이란 중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당시 SNS에 올린 글입니다. 류호정이란 애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미성숙한 애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본다며 류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정신인가? 적반하장, 한심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혁신처장께서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 처장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거 막말 발언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이 유명해지고 있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서 어제부터는 아예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차근차근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장병들이 대북 확성기를 해체하며 하나하나 부품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50여일 만에 아예 확성기 전면 철거 작업에도 나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작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 비판 등 대북 심리전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그동안 사용했던 이동식 확성기는 이미 철거했고 남아있던 고정식 확성기를 이번 주 안에 모두 철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북 정보의 유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철거된 확성기는 국군 심리전단에서 보관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특검 소식 이어갑니다.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 개입의 수혜자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어제 소환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선출직 나가려던 사람이 공천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어제 소환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전 의원은 2022년 공천 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PR을 하고 또 그 신청 지원서도 내고 또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 회계 담당자이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의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내일 김 여사에게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발부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레 만료되는데요.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 속에 특검팀은 안 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며 거듭 체포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약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특검팀이 물러났었고 이후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는데 특검팀이 기습적으로 다시 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검팀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것은 사실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받은 보고 내용도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구치소 측에 특검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돌연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시기 주가가 급등한 삼부토건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전 장관을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경위 및 절차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일부러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를 찾았습니다. 이어 폴란드에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정된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순방 일정을 연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보다 2개월 앞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며 급등하기 시작했던 삼부토건 주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날개를 달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일정 변경에 제3자가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당시 방문 절차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혹시 윤 전 대통령이랑 순방 일정 미리 논의하셨나요?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또 여행 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공식 허가를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도피성 임명 논란이 일었죠. 순직 해병 특검팀이 대사 임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 금지 도중 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범인 도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른바 도주대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전 장관은 한 달도 안 돼 귀국했고 대사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검팀은 어제 오전부터 당시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박 전 장관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박 전 장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주고받은 무전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상황실에서 방탄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을 지시했는데 관련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투입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에는 지난달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담겼습니다. 7월 20일 신고 접수 4분 뒤인 오후 9시 35분쯤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직원들에게 테이저건과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7분 뒤 현장에 도착해 있는 대원들에게 방탄복을 입었으면 진입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 특공대가 와야 한다며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이 방탄복, 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라고 답한 대화도 담겼습니다. 신고 23분 만인 오후 9시 54분쯤에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해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다시 오갔는데 지구대 직원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제총으로 경찰을 공격할까 봐 그런다고 답변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상황실은 피의자와 피해자, 신고자 등 나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피의자는 이 같은 무전이 본격화되기 전인 오후 9시 41분쯤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섣부른 진입보다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기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쯤 경찰 특공대가 아파트 내부에 진입했고 지구대 팀장은 10시 49분 상황실과의 무전에서 피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방범 카메라를 통해 피의자 동선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초동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광명 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콕 집어 문제 제기를 한 포스코 ENC가 이번에도 시공을 맡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 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자는 지하 18m 지점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사를 맡은 곳은 올해만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스코 ENC입니다. 네, 지금 사고 조사 중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담당자로서 드릴 말씀은 없으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잇따르는 작업장 사망 사고에 정희민 포스코 ENC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스코 ENC를 콕 집어 산재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틀 전 전라남도 무안을 중심으로 또 기습적인 극한 호우가 쏟아졌죠. 곳곳이 침수되고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난달 비 피해에 이어 또다시 폭우 피해가 이어지자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찬 비가 쏟아지고 어디가 도로이고 인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142mm, 극한호우가 쏟아진 전남 무안읍은 마치 계곡처럼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계곡에 휩쓸린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한평읍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물은 빠졌지만 전통시장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물건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 난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장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타라가 오일시장 안에 있는 물건이 저희 집으로 다 들어왔어요. 집이 물에 잠길 위기 속 쏟아지는 비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살아 우리는? 물이 빠지고 드러난 처참한 광경에 마을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을 이기지 못하고 농로 상판이 무너졌는데 위에 있던 굴삭기가 수로로 빠졌습니다. 굴착기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물에 휩쓸리며 1시간 2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름 전 물에 잠겼던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는 또다시 물을 뒤집어섰습니다. 무성기들은 이제 비만 오면 그래서 집에서 못 자고 다 도망갔죠. 예측할 수 없는 극한호우로 광주에서 173건, 전남 416건의 피해가 속출했고 178세대 236명이 일시 대피 중입니다. 번개도 1,600번 넘게 내리치면서 정전까지 속출했습니다. 대형 산사태가 났던 경상남도 산청과 합천 등에도 호우가 쏟아지며 1,993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에선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지난 장마 때처럼 한반도 상공에 정체전선이 형성됐는데 이게 남부지방에만 머물면서 양극단의 날씨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고 35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극한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상청 예보와 달리 수도권에 비가 얼마 내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더워졌고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남부와 서해안 지방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폭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처럼 남부에만 많은 비가 집중되는 이유는 동서로 길게 남북으로 짧게 형성된 비구름대 때문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쪽 따뜻한 공기 아래를 빠른 속도로 파고들면서 이 같은 비구름대가 형성되는데 이런 기상 상태에선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개연성이 커집니다. 이미 물난리를 한 번 겪은 광주와 경남 산청 등은 비구름대가 머무르는 위치에 있어 다시 한번 피해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보령, 충남 서산 등 서해안 지역은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열대 수증기의 상륙 지점에 있었던 탓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대가 장마 때처럼 위아래로 오가면서 남부는 물론 중부지방에도 주말까지 징검다리 물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수대가 중부에서 남부로 남하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폭우, 양극단의 날씨 속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간편하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손선풍기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시나요? 그냥 버렸다간 그 안에 들어있는 리튬 배터리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말이죠.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집화장. 쌓여있는 폐기물 사이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의 한 야적장에서는 한밤중 불이 나 4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두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재활용 시설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리튬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의 화재 중에 1등이 리튬 배터리입니다. 소형 가전에서 모아놓은 곳에서 발화가 돼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실제 재활용 선별장에 가보니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보조 배터리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가전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골라낸 겁니다. 리튬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와 손선풍기 등 대부분의 충전식 소형 가전에 쓰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긴 건 장점이지만 리튬의 일반 전지와 달리 외부 충격에 쉽게 폭발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전지 수감에 안전하게 배출하시면 되고요. 탈착이 안 되는 일체형의 경우에는 제품체로 소형 가전 또는 폐전지 수감에다가 배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고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특히 폐전지 수거함은 소형 가전을 배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 확대 보급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는 7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아직도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남았죠. 인도도 그중 하나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에 부과한 25%보다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입해 사실상 전쟁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25%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도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 일본 등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와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So what he said very clearly is that it is not acceptable for India to continue financing this war by purchasing the oil from Russia.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 강행을 시사하자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며 최종 압박에 나섰습니다. 인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인도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육불화 우라늄 등 화학물질을 수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 6월엔 수입량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회신은 트럼프가 인도의 무역 협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지부진한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도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번 달 초중순엔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를 계속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다음 주인 8월 둘째 주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20일에 97.1기가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이 찾는 커피의 원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원두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6월까지 원두 수입량은 총 10만 2,500톤, 수입액은 1조 2,04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4%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 등의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커피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분양이 예정된 전국의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하반기 최대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청약을 위해선 최소 12억 원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우리 국민 90% 이상이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소비 쿠폰 사용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됐을지 첫 주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또 어떤 소비가 늘었는지 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지도 열흘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적어지고 쉽게 구매를 하신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팔면 한 2, 3만 원 정도 더 매출 효과가 크죠. 네. 업종과 상권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예전보단 낫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연세 드시면 누진 다주증 같은 건 한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 조금만 버티면 누진 다주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와요. 실제 카드 매출을 보면 소비 쿠폰 유통 첫 주 소상공인 매출은 전주보다 2.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7% 늘었습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작년 대비는 확실히 소비가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여윳돈이 있어야 구매하는 안경과 의류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안경원의 매출 증가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패션 의류업종 증가율이 2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는데 휴가와 폭염의 영향 탓인지 경남, 전북, 강원의 매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서울과 제주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중랑구 같은 주거 지역은 늘었고 업무지구가 몰린 강남과 중구는 감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달리는 버스 뒤편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의외의 인물이 먼저 알아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 맞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시내버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버스의 후미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도로 뒤편까지 자욱해진 연기를 발견한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 급하게 경적을 울립니다. 불이 난 걸 모르는 채 앉아있던 승객들은 뒤늦게 대피하는데요. 이 운전자, 알고 보니 볼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창원 지역 경찰이었습니다. 119 상황실입니다. 여기 덕천의 병원 앞에 버스 뒤에서 지금 불이 나거든요. 지금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사실 제가 버스 운전 경력이 조금 있었어서 그 버스가 언제든지 폭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를 하여서 시민분들의 대피가 우선이다. 누리꾼들은 맞은편 지나가던 운전자가 경찰이라니 승객들도 천운이다. 우리나라 경찰 파이팅. 경찰의 눈과 발은 휴일에도 쉬지 않네요. 란 반응을 보내며 내 눈을 발휘한 경찰을 향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 아침 오픈런이 벌어지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길게 줄이 늘어선 이곳,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장이나 맛집도 아닌 다름 아닌 국립중앙박물관 앞 대기줄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속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를 닮은 배지를 사기 위한 줄인데요.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렵게 대기해서 샀다라며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영화 속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가 쓰고 나온 갓과 비슷하게 생긴 키링과 볼펜 역시 매진 행렬인데요. 온라인에선 매일 아침 줄서기 현황이 공유되고 심지어 박물관 근처 CCTV로 차량 대기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꿀팁도 올라옵니다. 백화점보다 박물관이 사람이 더 많더라란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기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K-바이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고 있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문지르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 냄새가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 아무런 대답 없이 계속 물파스를 바르는데요. 제보자는 개가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말 못하는 동물에게 무슨 행동이냐, 사람도 얼굴엔 물파스를 안 바른다라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요. 사람이 없는 곳에선 대체 무슨 행동을 하겠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물놀이 후 먹는 음식은 뭐든 꿀맛이죠. 그런데 중국에선 아예 물속에서 허거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잘 익은 수박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속에서 푸주와 완자, 버섯 등을 건져 먹는데요. 중국 충칭에서 수박을 냄비 삼아 허거를 끓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섭씨 43도까지 오른 기온에 시민들은 물놀이장을 찾아 더위를 잊고 있는데요. 아예 몸을 물에 담근 채 허거를 먹을 수 있게 마련된 곳까지 꽤나 시원해 보이네요.
때로 동물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은 사람이 주는 것보다 클 때가 있죠. 미국에선 참전용사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데 원숭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털의 거미 원숭이가 남성을 꼭 껴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원숭이 보호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참전용사들의 회복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전쟁을 겪은 뒤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온 이 남성은 보훈처의 치료보다 원숭이와의 교감이 더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보호소의 원숭이들은 대부분 일반인이 키우다 사육이 어려워 보호소로 옮겨진 동물들인데요. 원숭이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사람과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쫀득한 식감과 강한 단맛이 매력적인 대추야자는 주로 모래 땅에서 자라지만 적절한 물 공급도 중요하다는데요.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대추야자 농부들이 새로운 농지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래밭에 빼곡히 늘어선 대추야자 숲. 농부들이 나무에 매달려 열매를 땁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 지역 농부들이 강수량 감소로 인한 물 부족과 염도 상승으로 황폐해진 모래 땅을 떠나 사막으로 향했는데요. 지하수와 관계 기술을 활용해 사막 한가운데에 대추야자 농장을 새롭게 일궜고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다죠. 이전에 강 옆에서 대추야자 100그루를 키웠던 농부가 지금 6,000그루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강수량이 느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건 여전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전주의 한낮 기온이 34도, 경북 경산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미 많은 피해가 누적된 호남지방으로도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5.5도, 대전이 25.9도, 대구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